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에서 한 열차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한 장의 문서를 가슴에 숨기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 문서는 김정은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적혀 있었지만 북한 당국은 그 기록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 공식 발표와 실제 운행 기록이 달랐을까요? 그 조종사는 무엇을 받기에 조국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기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신도림역 차량기지에서 열차를 몰고 출발하죠. 평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열차를 운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특별열차 조종사. 저는 김정은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의 이동 경로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죠. 평양에서 원산까지, 신의주에서 나선까지 그 모든 길을 제 손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운행한 기록과 공식 문서에 남는 기록이 달랐어요. 분명 함경북도 길쭉은 핵실험장 근처까지 갔는데 기록엔 평양 원산 현지지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긴급 출발했던 평양 신의주 노선은 아예 기록 자체가 사라졌고요. 동무, 오늘 운행은 없었던 것이요. 상급 간부가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2020년 3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제 작업복 안감에 숨겨둔 운행기록 한 장과 함께 저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2005년 봄 김책공업종합대학 철도운수학부를 졸업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저는 평양 출신의 3대가 모두 노동당원이라는 배경 덕분에 철도성에 배치됐죠. 평범한 화물열차 조종사로 시작했지만 제 인생은 2011년 12월 17일 그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날이었어요. 박철민 동무, 당신은 오늘부터 영구열차 운행에 투입되었소. 상급 간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영구열차라는 건 김정일의 시신을 모시고 평양 시내를 순회하는 특별열차였죠. 이틀간 잠도 못 자고 운행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눈물을 흘리며 기차를 따라 걸었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내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됐구나. 2012년 4월 김정은이 김일성 광장에서 첫 공개 연설을 하던 날 저는 또 한 번 호출됐습니다. 이번엔 보위부 간부들이었어요. 3대에 걸친 가족 신원조회가 다시 시작됐죠.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뭘 했는지, 아버지가 고난의 행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제 아내의 집안이 어떤지까지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석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무는 앞으로 김정은 원수님의 특별열차 부조종사로 임명되었소.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양 중구역에 있는 간부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기름, 고기, 심지어 외국산 과자까지요. 아내는 당시 교원이었는데 덕분에 아들도 평양 제1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2015년 여름 저는 주조종사로 승격됐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제부터 김정은의 모든 이동을 제가 직접 책임진다는 것이었죠. 열차가 출발하기 전날이면 보위부 요원들이 선로를 따라 걸으며 점검했고 출발 당일 새벽에는 제 집 앞에 호위 차량이 대기했습니다. 동무, 원수님의 생명이 동무 손에 달렸소. 당시 저는 그 말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특별한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 국가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조종사. 제 가족은 평양에서도 상류층이었고 아들은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원수님 열차를 모신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2016년 9월 9일 북한은 5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날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사흘 전인 9월 6일 새벽 2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즉시 출동하시오. 원수님께서 현지 지도를 나가시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특별열차는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보위부 요원들이 2배로 늘어나 있었고 수행원들 표정도 심각했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출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방향, 풍계리 인근까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핵실험장에 가시는구나. 김정은은 핵실험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열차는 밤새 달렸고 새벽 5시쯤 길주군의 한 비밀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통제구역이었죠. 민간인은 반경 20km 안에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10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제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 3시, 우리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이렇게 적어야 했죠. 2016년 9월 6일, 평양 길주군 풍계리 인근 현지 지도. 하지만 상급 간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동무, 이번 운행은 평양 원산으로 기록하시오. 원산 갈마반도 현지 지도로. 예. 하지만 우리는 함경북도로. 동무, 명령이오. 질문하지 마시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거짓 기록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핵실험장 근처까지 갔지만 공식 문서에는 원산 현지 지도라고만 남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기록을 바꿔야 하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할 비밀일까? 그리고 사흘 후인 9월 9일 오전 9시, 북한은 5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뉴스에서 떠들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김정은은 핵실험 직전에 현장을 다녀온 거구나. 하지만 그건 절대 공식 기록에 남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2017년 2월도 그랬습니다. 2월 10일 밤, 저는 또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평양 신의주, 즉시 출발. 신의주는 중국 단둥과 마주한 국경 도시입니다. 김정은이 그곳에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열차는 밤새 달렸고 새벽에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김정은은 역에서 내리지 않고 열차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보위부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열차에 올라왔고 2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어요. 저는 운전석에서 기다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의 불빛이 보였죠. 그리고 사흘 후인 2월 13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극물에 중독돼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날 밤 신의주에서의 회의가 그 작전과 관련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운행 기록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0일 평양 남포 서해관문 현지 지도. 신의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번엔 기록을 쓴 사람이 저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작성해둔 문서를 제게 건네며 말했죠. 동무, 사인만 하시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모르는 게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실제 운행과 공식 기록이 다를까? 김정은은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의 실제 모습을요. 세상에 공개되는 모습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건 바로 거짓 기록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충성스러운 조종사였습니다. 의문은 가졌지만 체제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2018년 봄, 저는 선배 조종사 리명철 동무와 함께 근무하게 됐습니다. 리 동무는 저보다 10살 많았고 김정일 시절부터 특별열차를 몰았던 베테랑이었죠. 어느 날 저녁 평양역 대기실에서 리 동무가
술을 한잔하자고 했어요. 북한에서도 간부들끼리는 가끔 술을 마실 수 있었거든요. 박 동무, 자네 요즘 이상한 걸 못 느끼나? 리 동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운행기록 말일세. 우리가 실제로 간 곳과 기록에 남는 곳이 다르지 않나?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리 동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2013년에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 자네 기억하나? 그때 장성택이 관리하던 비자금 루트가 있었네. 북한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몰래 빼돌리고 그 돈으로 최고 지도부가 사용하는 외화를 만들던 거지. 그 루트가 지금도 살아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양 시내주 단둥으로 이어지는 화물열차 말일세. 공식적으로는 무역물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 은, 희, 토류, 심지어 무기까지 실려나가네. 유엔 제재를 피하는 거지. 리 동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를 감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바로 원수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네. 그래서 우리 같은 특별열차 조종사들이 가끔 그 노선도 운행하는 거야. 하지만 절대 기록에는 남기면 안 되지.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성택. 그 이름은 북한에서 금기였어요. 2013년 12월 12일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실세였던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라는 죄목으로 처형됐죠. 당시 북한 전역이 숙청 열풍에 휩싸였고 장성택과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리 동무의 말에 따르면 장성택이 만들어 놓은 비자금 루트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단지 관리자만 김정은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제가 직접 그 열차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2018년 5월 어느 날 밤 저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화물열차를 몰았어요. 공식적으로는 대중친선 무역 물자 수송이었지만 실제로 실린 건 달랐습니다. 컨테이너 속에는 무기 부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로켓, 추진체, 화학물질, 정밀 기계 부품들이었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접선 담당자들과 통화하는 소리, 암호처럼 주고받는 숫자들. 신의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화물을 옮기는 동안 조종사는 열차 안에 격리됐거든요. 하지만 창문 틈으로 봤어요. 컨테이너들이 트럭에 실려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급 간부가 제 손을 막았어요. 박 동무, 이번 운행은 기록하지 마시오. 예. 기록하지 말라니요? 이 운행은 존재하지 않았소. 동무는 어제 평양에서 쉬었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아예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다니.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지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이명철 동무가 사라졌습니다. 리 동무 어디 갔습니까? 제가 다른 동료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모르네.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 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더군. 아마 자네도 알지 않나? 저는 알았습니다. 리 동무가 너무 많이 알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마 누군가에게 말했겠죠. 그게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2018년 6월 12일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됐죠. 하지만 그 이틀 전인 6월 10일 저는 또 한 번 신의주행 특별열차를 몰았어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운행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과 비밀회동을 했죠. 신의주역에서 중국 전용 열차로 갈아타고 베이징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동무, 오늘 운행은 없었소. 알겠나? 다시 한번 제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명철 동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아내와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정치범 가족이 되어 산골로 추방당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요.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아무런 합의도 없이 헤어진 거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저는 열흘 전인 2월 18일에 이미 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정은을 싣고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달렸어요. 김정은은 육로로 중국에 들어가 베트남까지 가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열차 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수행원들 표정이 좋지 않았고 보위부 간부들은 계속 통신 장비를 만지작거렸어요.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전화로 보고하는 소리였어요.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고 제재 해제를 받으려 합니다.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번 회담은 결렬될 거구나.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기차에 올라타 버렸고 되돌릴 수 없었죠. 열흘 후 예상대로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김정은은 베트남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그 귀한 길, 저는 김정은의 특별열차를 다시 몰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열차 안은 침묵뿐이었죠. 그리고 그해 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김정은이 중대 보고를 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그 이틀 전인 12월 26일 밤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즉시 출동. 평안북도 철산군. 그곳은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2017년에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곳도 바로 거기였죠. 저는 그날 밤 특별열차를 몰고 철산군의 비밀 기지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쯤 도착했어요. 김정은은 열차에서 내려 군 간부들과 함께 미사일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어요.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와 그 위에 실린 미사일들을요. 김정은은 수행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죠. 3시간 후 우리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2월 28일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어요.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운행 기록을 작성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적으려던 찰나 보위부 간부 둘이 들어왔어요. 박동무, 이번 운행 기록 문서 전부 제출하시오. 예. 제출이요? 상부 지시요. 12월 26일 운행과 관련된 모든 문서, 메모, 심지어 동무가 개인적으로 적은 것까지 전부 회수하겠소. 저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문서들을 넘겼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제 사무실 서랍까지 뒤졌어요. 혹시 빠뜨린 게 없나 확인하려는 거였죠. 동무, 정말 이게 전부인가? 예,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전, 그러니까 철산군에서 돌아온 직후에 운행 기록 한 장을 몰래 복사해뒀거든요. A사 용지 한 장짜리 문서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새벽 2시 평양역 출발. 목적지 평안북도 철산군 미사일 기지. 새벽 4시 원수님 현지 지도. 오전 7시 귀환 출발. 오전 9시 30분 평양 도착. 그 문서를 제 작업복 안감에 꿰매 숨겨뒀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문서는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보위부가 나간 후 저를 포함한 조종사 5명은 평양 외곽의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신문을 받았어요. 동무, 12월 26일 운행에서 무엇을 봤나? 미사일 기지를 봤습니다. 또 무엇을 봤나? 그게 전부입니다. 동무, 본 것을 누구에게 말했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요. 신문은
매일 5시간씩 계속됐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며 틈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작업복 안감에 숨긴 문서가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신체 검사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아내는 보위부로부터 신문을 받았고 아들 학교에서는 제 아들을 따돌렸죠. 친구들, 부모가 너희 아버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수군댔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리명철 동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그 전에 떠나야 한다. 이 문서를 가지고요. 2020년 1월 북한은 코로나19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어요. 화물 운송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죠.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평양 신의주 노선 운행 기회를요. 그리고 2달 후 그 기회가 왔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후 5시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동무, 내일 새벽 평양 신의주 화물열차 운행에 부조종사로 투입되었소. 주조종사 김동무가 감기 몸살로 못 나온다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평양 신의주 노선, 바로 중국 국경과 맞닿은 곳이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몇 시 출발입니까? 새벽 3시 평양역. 늦지 마시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평소처럼 말했어요. 여보, 내일 새벽에 신의주 운행 간다. 또요? 요즘 자주 가네요. 화물이 많아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물자가 부족하나 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8살. 아직 어린 나이였죠.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밤 11시.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업복 안감에 꿰매둔 운행기록 문서를 꺼냈어요. A사 용지 한 장. 너무나 얇고 가벼운 종이었지만 이게 제 목숨보다 귀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방수팩에 넣고 다시 새 작업복 안감에 꿰맸어요. 그리고 몸에 테이핑으로 단단히 고정했죠. 새벽 2시 반.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자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화물열차는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주조종사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주조종사 역할을 맡게 됐어요. 더 좋았죠. 운전석을 혼자 쓸 수 있으니까요. 새벽 3시 정각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역을 떠나 북쪽으로 달렸어요. 평안북도를 지나 신의주로 향하는 길. 저는 그 길을 수십 번도 더 달렸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평양 외곽의 어두운 들판, 가끔씩 보이는 마을의 희미한 불빛. 이게 마지막이구나. 오전 6시 반,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을 내리는 작업이 시작됐고 저는 평소처럼 운전석에서 대기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국경 너머에 가 있었죠. 9시, 중국 측 접수가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물 담당 간부에게 말했어요. 동무, 제가 열차 하부 점검 좀 하겠소. 신의주 오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났네. 그래? 알았네. 정비반 불러줄까? 아니요.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면 돼요. 저는 공구함을 들고 열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의주역은 압록강 철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역 주변은 철조망과 감시초소로 둘러싸여 있었죠.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신의주역 북쪽에 철도 유지보수 통로가 있다는 거요. 그곳은 철도 노동자들이 선로를 점검하러 다니는 길인데 압록강변까지 연결돼 있었죠.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이었어요. 저는 공구함을 들고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만약 누가 물어보면 선로 점검 중이라고 대답할 생각이었죠. 다행히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폭이 좁아 보였어요. 3월 중순, 얼음은 거의 녹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북한 초소가 약 500m 앞에 보였고 중국 쪽 단둥의 건물들이 강 건너편에 보였어요. 지금이다. 저는 철조망 아래 몸을 숙이고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낡아서 밑부분이 들려 있었거든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고 물살에 몸이 휘청거렸죠. 가슴에 테이핑으로 붙인 문서가 느껴졌어요. 이걸 지켜야 한다. 반쯤 강을 건넜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북한 초소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었죠. 멈춰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m, 5m.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강변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죠.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문서는 무사했어요. 젖었지만 방수팩 덕분에 보호되고 있었죠. 해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곧 올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신의주역을 떠난 지 불과 3시간. 하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중국 단둥의 어느 안전가옥.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가져다준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짧게 잘랐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여기서 한 달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추격조를 보냈거든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탈북자를 찾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력하거든요. 특히 저처럼 특별열차 조종사라면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겁니다. 한 달 후, 저는 단둥에서 선양으로 이동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주변을 계속 살폈죠. 혹시 추격자가 있을까 봐요. 선양에서 다시 쿤밍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이었어요. 쿤밍에서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작은 방에 갇혀 있으니 북한에 둔 아내와 아들 생각만 났죠. 아들은 아버지가 탈북했다는 걸 알까요? 아내는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을까요? 가슴에 붙인 문서를 꺼내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한국에 가져가야 해. 그래야 의미가 있어. 5월 초, 라오스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 통제가 강화돼서 2주나 대기해야 했어요. 그동안 브로커는 추가 돈을 요구했죠.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2,000달러 더 필요합니다. 저는 가진 돈을 다 줬습니다. 탈북 전에 모아둔 달러와 중국 돈까지요. 그래도 모자랐지만 브로커는 한국에 도착하면 갚으라고 했어요. 5월 중순, 드디어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밀림을 걸어서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밤새 걸었죠. 그리고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2020년 6월 1일, 저는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석 달 보름 만이었어요. 대사관 정문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경비원에게 다가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2020년 7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너무 오래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는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은행 업무까지 배울 게 너무 많았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으신가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와 아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얼굴들이었죠. 아들은 지금 9살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겠죠. 하나원을 수료한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운행 기록 때문이었어요. 그 문서는 국정원 북한 정세 분석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죠. 김정은의 실제 동선, 공개되지 않은 군사 시설 방문 기록, 이 모든 게 북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2021년 봄, 저는 서울 지하철 공사에 취직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기관사였어요. 15년간 북한에서 열차를 몰았던 경력이 도움이 됐죠. 처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열차를 모는데 이건 자유였어요. 매일 아침 6시, 저는 신도림역에서 출발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서울을 한 바퀴 돌죠.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들, 네온사인들,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가끔 북한이 뉴스에 나올 때면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저는 자유로우니까요. 북한에 있는 제 아내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줘.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너무 많이 알아서 위험해진 사람들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서울 시민 여러분을 태우고 달립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